안녕하세요. 김준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고소는 어떤 때에 이루어지느냐? 일반적으로는 이게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사안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요양 기관들에 대한 형사 고소 기준은 우선 그동안 받아간 장기요양 급여 비용 대비 부정 청구로 판정받은 금액이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 형사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형사 조사 결과와 행정 조사의 결과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자, 형사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행정 조사에 대한 대응, 즉 행정 심판이라든지 행정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행정 사건에서도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환수 금액을 방어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먼저 행정조사, 즉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조사는 이른바 행정조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가 원칙이지 건강보험공단의 사법경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아닙니다. 다만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조사를 거부한다든가 하면은 조사 거부, 기피에 해당돼서 별도의 불이익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행정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경찰에서 하는 그리고 검찰에서 하는 형사조사, 수사기관의 조사는 강제수사입니다. 따라서 불응할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소환하기도 하고 출석 통보서를 받고서도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출석하느냐 마느냐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나가게 되면 우선 뭔가 피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굳이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그 문서의 제목을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문답을 거쳐서 조서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 질문께에 가서 수사관이 물어봅니다. 더 이상 할 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질문에도 진짜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관의 대표자께서 답을 하셔야 하는데 그 마지막에 한 2칸 정도 여유 공간, 여기에 본인의 억울한 내용 그리고 사실이 아닌 누명을 쓴 내용들을 모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도 짧은 시간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한 2줄 정도밖에 쓸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형 기관에서는 형사 조사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입회에 하에 조사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 아시겠지만 어떤 뭐 형사 부장 판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본인이 당사자가 되고 피의자가 되면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의자 신문으로서는 좋은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단독으로 가서 조사받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변호인은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분량 제한 없이 30페이지가 되든 40페이지가 되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기관 대표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완벽한 서면을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혼자 가시게 된다면 처음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고 실제로 사리분별이 뛰어나신 분들도 수사관의 수사 앞에서는 심지어는 변호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변호인이 조력을 해주고 수사관이 지금 물어본 질문의 의미가 뭔지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갖고 오늘 참석한 대표자 본인의 의중, 본인의 답변이 이런 취지라는 걸 설명함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답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물론 그와 별도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 말미에 더 할 말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딱 2줄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직원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관련 직원들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같이 근무해온 종사자들, 그러니까 같이 직장 동료로서 그렇게 생활해온 직원들, 옆에서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분들도 가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간혹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참고인이 변호인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전혀 사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피의자, 즉 대표자인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랑 이해타산도 없는데 와서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 직원들의 말이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이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진술이고 나중에 가서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그 자리에 대표자가 동석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대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참고인만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때에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하게 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만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고인들의 의외로 얘기를 들어보면 왜곡된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 마냥 잘못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지난주,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에서 물어보고 건보공단에서 물어보는 거는 1년 전, 심지어는 2, 3년 전의 일까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히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운을 띄우고 원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을 해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조서를 받아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정말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진짜 무책임한 답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려고 해봐야 그때는 참고인도 설득당해서 네가 와서 말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진술이 어긋나면은 그걸 바로잡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은 입회하면 제일 좋지만 입회가 안 된다면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들이 고소를 당한다면 그 죄명은 뭘까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흔히 생각하는 사기죄. 우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죄명이 사기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유죄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타인을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하거나 아니면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만 사기죄의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제명이 있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고 합니다.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그 요양급여 비용이 보조금에 준하는 성질이라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따라서 두 가지 사기죄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처벌의 수위는 어떠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가볍게 끝난다면은 벌금형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음 벌어진 일이라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한 80, 90%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야, 집행유예면은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요.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든 대표자님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행유예를 받는 순간 자격증이 박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 정지에 준하고 일정 기간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되는 데 비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기관을 개설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럼 개설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 또 방안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안이 있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실형은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부분이고요. 정 안 될 때는 차라리 벌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장교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 전문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도 잘 하긴 하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장교양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교양 고시가 상당히 자주 바뀌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런 고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문가들에게 나의 사건을 맡기고 내 위험을 방어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분명히 많은 경험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사가 가장 좋은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